바닥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진 뿔테 안경이 굴러다닙니다. 그 옆에는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1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마치 짐짝처럼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군인은 민간인을 절대 때리지 못한다는 확신에 차서 비열한 웃음을 짓던 이들은 왜 지금 박살난 코를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빌고 있는 걸까요? 특전사 팀장의 나직한 한마디, 막내야 이제 안경 벗어라,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 한마디가 불러온 폭풍 같은 참교육의 전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대한민국 군인들을 응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갈등이 이토록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바람이 부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작은 식당. 3개월 만에 얻은 소중한 외박을 나온 특전사 김상사와 이 중사, 그리고 막내 박하사는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모처럼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청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딱 봐도 인근 지역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양아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식탁을 발로 차며 앉더니 주문도 하기 전에 식당 아주머니에게 반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할망구,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좀 내와봐. 고기 많이 넣어서. 식당 안의 손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상사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 중사의 팔을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과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아치들의 눈의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 군인들은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야, 저기 안경잡이 군발이 봐라. 군대 가서 밥만 먹었나 얼굴이 뽀얗네. 양아치 중 한 명이 박하사의 테이블로 다가와 숟가락을 든 그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챙강 소리를 내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하사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그의 뿔테 안경 너머 눈동자는 차분했지만 옆에 있던 이 중사의 관자놀이는 이미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김상사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양아치들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야, 안경 너 말 좀 해봐. 너희 특전사라며. 우리 한번 때려봐. 왜 못 때리겠지? 때리는 순간 너희 인생 종치는 거 우리가 다 알거든. 그들은 박하사의 안경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침까지 뱉었습니다. 이런 안경잡이도 군대 가면 사람 대접받나 보네. 야, 너 이거 도수 있는 거냐? 그러더니 순식간에 박하사의 안경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군화발로 안경을 짓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겁에 질려 말리려 하자 양아치 두목은 아주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할망구는 저리 가 있어. 오늘 이 군바리들 교육 좀 시켜야겠으니까. 아주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돌연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상사의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박하사에게 물었습니다. 박하사, 안경 없으니까 앞은 잘 보이나? 박하사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등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타격 지점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양아치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와, 이 새끼들 봐라. 타격 지점. 야, 너희 진짜 영창 가고 싶어서 환장했냐? 김상사는 식당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박하사의 어깨를 툭 치며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하사, 안경 주워라. 그리고 제대로 벗어라. 내가 책임진다. 1분 준다. 아주머니 밀친놈부터 시작해. 그 순간 박하사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눈빛은 조금 전에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그 자체였습니다. 양아치 10명이 그를 둘러쌌지만 박하사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여유였습니다. 식당 안의 조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주머니를 부축해 일으킨 이 중사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팀장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규율이자 특전사의 팀워크였기 때문입니다. 양아치 일당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낄낄거리며 박하사를 압박했습니다. 야, 안경쟁이. 눈을 왜 그렇게 떠? 확 파버리기 전에. 덩치 큰 사내가 박하사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뒤로 나자빠졌을 힘이었지만 박하사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하사가 군 입대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양아치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전국 유도 대회를 휩쓸고 성인이 되어서는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닥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프로 선수였습니다. 상대의 급소만 골라 정확하게 타격하여 기절시킨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죠. 그런 그가 군대에 들어와 특전사의 길을 택한 것은 자신의 무력을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은 늘 그를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시비가 붙어도 참아야 했고 누군가 침을 뱉어도 닦아내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군인이 참아야지 민간인하고 싸워서 뭐 하겠냐는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었습니다. 양아치들은 박하사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박하사의 멱살을 잡고 식당 뒷문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줄게. 따라와 군발이 새끼들아. 김 상사와 이 중사는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고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불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10명의 양아치가 반원형으로 늘어서서 세 남자를 포위했습니다. 두목격인 사내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보였습니다. 야, 너희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우리 형님이 기분 좋으셔서 이 정도로 끝내주는 거니까. 자, 일단 무릎부터 꿇자. 박하사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뼈마디가 맞물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 동안 억눌러왔던 수많은 모욕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가 때마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들어야 했던 비아냥, 정당하게 행동해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던 기억들. 그 모든 분노가 지금 박하사의 정권 끝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막 하사 1분이라고 했다. 너무 오래 끌지 마라. 아주머니 치료해드리러 가야 하니까. 박하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볍게 꺾었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그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양아치 중 가장 성격 급한 놈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허공을 가르는 주먹. 하지만 박하사는 고개를 단 1cm만 움직여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반격.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처단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들었던 놈이 단 한 번의 움직임에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것을 본 양아치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머릿수만 믿는 그들의 오만함은 공포보다 앞섰습니다. 야, 이 새끼 봐라. 우연히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기어오르네. 다 같이 붙어. 죽여버려. 두목의 고함과 함께 9명의 사내가 일제히 박하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한꺼번에 덤비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그들은 무질서하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박하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가장 왼쪽에서 날아온 투박한 주먹을 가볍게 흘려보낸 박 하사가 상대의 팔을 낚아채 그대로 어깨 너머로 맺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쓰레기 더미 위로 처박혔습니다. 동시에 오른쪽에서 옆구리를 차려던 놈의 다리를 잡아챈 뒤 그대로 중심바를 걷어찼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두 번째 사내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박하사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실전살상 무술과 전직 격투기 선수의 감각이 결합한 그의 몸짓은 마치 미리 짜인 안무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에워싼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차례대로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김 상사는 여유롭게 담배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이 중사, 저놈들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지? 박하사가 안경 벗으면 나도 말리기 힘든데 말이야. 이 중사 역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놈들은 군인이 주먹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라는 걸 오늘 뼈저리게 배우겠네요. 골목 안은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하사는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거나 과도하게 달려들 때만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골목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30초도 지나지 않아 서 있는 양아치는 이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들이 포위한 것은 힘없는 군바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사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잭나이프를 든 두목의 손이 눈에 띄게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너 우리 형님들이 누군지 알아? 박하사는 대답 대신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안경을 벗은 그의 눈에는 오직 목표물을 제압하겠다는 서늘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뒷걸음질 치는 남은 사내들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골목의 막다른 벽에 부딪힌 양아치들의 등 위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5명의 양아치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로는 거칠고 차가운 시멘트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앞으로는 안경을 벗고 괴물로 변한 박하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잭나이프를 쥐고 있던 두목의 손은 이제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뭐해? 연장 들었잖아. 한꺼번에 쑤셔버려. 두목의 비명 섞인 외침에 겁에 질려있던 나머지 놈들이 눈을 질끈 감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하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다 읽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은 그의 시야는 평소보다 훨씬 넓고 예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휘두르며 달려온 놈의 손목을 박하사가 전광석화처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팔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우드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박하사의 반대편 손바닥이 사내의 턱끝을 강하게 쳐올렸습니다. 사내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벽에 머리를 찌으며 기절했습니다. 뒤이어 덤벼든 2명은 박하사의 발차기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복부에 꽂힌 묵직한 타격에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잭나이프를 든 두목과 그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오른팔한 놈뿐이었습니다. 두목은 최후의 수단으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오지마. 오면 진짜 찌른다. 하지만 박하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끝이 자신의 가슴팍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극한의 훈련을 견뎌온 특전사에게 휘둘러대는 흉기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박하사가 상체를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두목의 가슴팍에 정권을 꽂아 넣었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목은 숨이 막힌 듯 캑캑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하사는 그의 손에서 칼을 빼서 멀리 던져버린 뒤 차가운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참는 건 당신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 힘을 지켜야 할 국민에게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인내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담배를 다 태운 김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박하사 고생했다. 1분에서 5초 남았네. 역시 안경 벗으니까 속도가 다르구먼. 이 중사도 쓰러진 놈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나같이 급소만 피해서 정확히 기절했네요. 역시 우리 박 서생, 실력 안 죽었습니다. 두목은 바닥을 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 식당에서 큰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한 자 앞에서만 비굴해지는 양아치의 본성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박하사는 그런 두목을 내려다보며 다시 주머니에서 부서진 안경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께 가서 직접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경값은 법대로 청구하겠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양아치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이제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기는 신음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박하사는 두목의 눈앞에서 부서진 안경 조각을 하나하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목은 자신의 부하들이 단 30초 만에 전부 쓰러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덩치만 믿고 설쳤던 자신의 부하들이
저 왜소해 보이던 안경잡이 군인 한 명에게 낙엽처럼 쓸려 나간 광경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너 진짜 정체가 뭐야? 특전사가 다 너 같은 줄 알아? 박하사는 대답 대신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안경을 벗은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하사가 한 걸음 다가서자 두목은 엉덩이 걸음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께 사과하라고. 박하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두목의 멱살을 잡고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마치 깃털을 드는 것처럼 가뿐한 동작이었지만 두목은 자신의 몸이 공중에 붕 뜨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상사는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하사, 아까 1분이라고 했는데 벌써 45초가 지났다. 남은 15초 동안은 저놈들 정신 교육 좀 시키고 마무리하자고. 이 중사, 경찰에는 연락했나? 이 중사는 휴대전화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이미 오고 있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5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그제야 두목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흉기까지 휘둘렀으니 정당방위 요건은 차고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군인들의 정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 살기 위해 빌어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술이 취해서 그랬습니다. 안경값은 제가 10배, 아니 100배로 물어드릴게요. 제발 경찰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비굴하게 손을 싹싹 비는 두목의 모습은 조금 전 식당에서 아주머니를 밀치며 호통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박하사는 그의 멱살을 놓아주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은 건 제 안경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붉고 파란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김상사는 마지막 남은 담배꽁초를 밟아 끄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자, 박하사. 이제 다시 박서생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안경은 부서졌지만 눈빛은 좀 풀라고. 경찰들이 보면 내가 가해자인 줄 알겠다. 박하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살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조금 전에 날카롭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유순해 보이는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들이 골목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기이했습니다. 건장한 사내 10명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고 그 가운데 3명의 군인이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한 경찰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고 내용으로는 군인분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김 상사가 정중하게 거수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충성. 특전사 김 중사 외 2명입니다. 휴가 중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들을 제지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정당하게 제압했습니다. 여기 이 친구 안경도 저들이 파손했고요. 경찰관은 바닥에 쓰러진 이들의 면면을 살피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 이 근처에서 악명 높은 놈들인데 이걸 혼자서 다 하신 겁니까? 경찰관의 시선이 박하사에게 머물렀습니다. 안경도 없이 눈을 깜빡이는 박하사는 누가 봐도 가녀린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두목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저 새끼가 괴물이에요. 저 새끼가 우리 애들을 순식간에. 하지만 경찰관은 두목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닥쳐. 너희가 먼저 칼 들고 협박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다 확보됐어. 어디서 군인분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박하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부서진 안경테를 매만졌습니다. 비록 안경은 망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억눌린 분노는 30초의 짧은 순간 동안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이 군부대 내외로 알려지면서 박하사의 정체에 대한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골목 안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경찰들의 무전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쓰러져 있던 양아치들은 하나둘씩 수갑이 채워진 채 몸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하사의 정확한 타격에 급소를 맞은 이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죠.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잭나이프를 휘두르던 두목은 이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박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의 팔을 잡아 끌자 그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경찰관의 소매를 붙잡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군발이 좀 조사해보세요.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손을 휘두르는데 보이지도 않습니까? 제 부하들이 순식간에 낙엽처럼 쓰러졌다니까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과잉방어라고요. 두목의 비굴한 외침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잭나이프를 증거물 봉투에 담으며 두목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이, 정신 좀 차려. 내 손에 들려있던 이 칼은 안 보여. 너희 10명이 흉기 들고 군인 3명을 포위해서 골목으로 끌고 왔다는 증언이 이미 식당 손님들한테서 다 나왔어. 이건 폭행이 아니라 특수협박의 특수강도 미수야. 군인분이 정당방위로 너희를 제압 안 했으면 지금쯤 저분들이 다쳤을 거 아냐?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경찰관의 단호한 태도에 두목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박하사라는 존재 자체가 더 두려웠습니다. 안경을 벗었을 때 마주했던 그 서늘한 눈빛이 아직도 환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식당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박하사의 부서진 안경 조각들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박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나 지켜주려다 귀한 안경까지 다 부서지고. 학생, 아니 하사님.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나 때문에 괜히 이런 험한 일 겪게 해서 어떡해. 박하사는 안경이 없어 조금은 흐릿해진 시야로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전 괜찮습니다. 안경은 다시 맞추면 되니까요. 아주머니야말로 어디 놀라신 데는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김 상사가 아주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우리 박하사는 몸이 무기인 친구라 안경 좀 부서진 거 말고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저놈들이 병원 신세를 좀 오래 지게 생겼네요. 실제로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양아치 10명이 전부 쓰러졌는데 군인들의 옷에는 흙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하사의 전투력은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김 상사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 박하사라는 분, 부대에서 어떤 보직입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구르며 싸움 좀 한다는 놈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상황 정리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무슨 무술 유단자라도 됩니까? 김 상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박하사를 쳐다봤습니다. 글쎄요. 우리 부대에서는 그저 공부하기 좋아하는 조용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끔 안경을 벗으면 저희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아마 국가가 공인한 비밀병기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양아치들의 비굴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칼은 내가 먼저 꺼냈지. 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혔던 노인들과 약자들에게는 사자처럼 굴던 자들이 진짜 강자를 만나자 하이에나보다 더 추악한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하사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경이 없어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적어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다시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안의 모든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유순해 보이는 청년의 손이 조금 전 흉악한 범죄자 10명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길,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김 상사와 박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구역의 골칫덩이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했네요. 부대에도 정당방위와 시민보호공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포상 휴가라도 꼭 챙겨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김 상사는 껄껄 웃으며 박하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들었지, 박하사? 안경 하나 해먹고 포상 휴가면 남는 장사 아니냐? 자, 이제 안경점부터 가자. 내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같이 밥 못 먹겠다.
박하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달빛 아래 세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비굴했던 악인들은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졌고 진정한 강자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하사가 왜 안경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부대 내의 소문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세 남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 상사와 이 중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반면 박하사는 여전히 안경 없는 시야가 어색한지 연신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개의 안경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점원은 늦은 시간 방문한 3명의 군인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하사의 헝클어진 머리와 흙먼지가 조금 묻은 전투복을 보더니 이내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시력 검사부터 다시 해드릴까요? 점원의 물음에 김 상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친구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 쓰던 것과 가장 비슷한 보안경으로 하나 맞춰주세요. 점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력이 좋은데 왜 굳이 안경을 쓰느냐는 무언의 질문이었죠. 하지만 박하사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하사가 안경을 고집하게 된 데에는 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소름 돋는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박하사가 특전사에 임관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하사는 국내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최단시간 KO 승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던 무서운 신예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의사였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면 상대방의 움직임을 스캔하듯 읽어내고 마치 수술도로 환부를 도려내듯 정확하게 급소만 공략해 경기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재능은 때로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박하사는 체육관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골목에서 길 가던 여성을 희롱하던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참으려 애썼지만 무리 중 한 명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동료가 크게 다치자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 10초 만에 상대방 5명 전원이 안면, 함몰과 복합골절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긴 했지만 박하사는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먹은 흉기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하사는 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기를 죽이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택한 것이 바로 특전사 입대와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은 그에게 있어 일종의 봉인 장치였습니다. 안경테가 시야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는 자신이 군인이자 평범한 시민임을 되새기며 함부로 힘을 쓰지 않겠노라 스스로 다짐하곤 했던 것입니다. 김 상사는 그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하사가 처음 부대에 전입 왔을 때 그의 서류를 검토하던 김 상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격투기 챔피언이라는 화려한 경력과 함께 적힌 과잉 진압 우려라는 특이 사항 때문이었죠. 박하사, 이제 좀 솔직해져봐. 오늘 안경 벗으니까 기분이 어때? 다시 링 위에 올라간 기분이었나? 이 중사의 짓궂은 질문에 박하사는 새로 맞춘 안경을 조심스럽게 써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안경을 벗는 순간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힘이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쓰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경점 거울 속에 비친 박하사는 다시 예전의 그 유순하고 지적인 박서생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경 너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힘을 숨기기 위한 봉인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어디에,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 명확히 깨달은 자의 확신이 서려 있었죠. 가게를 나오자 김 상사가 박하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그게 특전사지.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참을 줄 아는 것. 오늘 넌 정말 멋진 군인이었다. 자, 이제 포상 휴가 계획이나 짜보자고. 이번엔 안경 깨질 일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자. 세 남자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박하사는 새로 맞춘 안경의 안경다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려는 무리도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안경을 벗어야 할 순간만큼은 결코 망설이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의 반전 있는 과거는 부대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지만 정작 박하사는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안경을 고쳤으며 가장 먼저 연병장에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의 정적을 깨는 것은 쉼없이 돌아가는 낡은 환풍기 소리와 형사들의 거친 타이핑 소리뿐이었습니다. 유치장 창살 너머로 보이는 양아치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두목은 이제 잔뜩 웅크린 채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사가 내미는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시비를 건 건 맞지만 저 군바리가 때린 건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섰다고요. 보세요. 우리 애들 중 3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특수 상해입니다. 담당 형사는 기가 차다는 듯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두목의 눈앞에 식당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목이 식당 아주머니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위협하는 장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박하사의 안경을 비웃으며 짓밟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이, 이래도 할 말이 있어? 너희가 먼저 흉기 들고 위협하며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어. 그게 법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 바로 특수 강도 미수 내지는 특수 협박이야. 군인들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다쳤을 상황인데 어디서 과잉 방어를 논해? 오히려 너희가 저지른 전과들까지 탈탈 털어보니까 이번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던데. 형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인근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갈취하고 상인들을 괴롭혀온 상습범들이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늘 증거가 부족해 골머리를 앓던 찰나에 이번 사건은 완벽한 현행범 체포와 명확한 목격자 증언이 확보된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다음 날 오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양아치들의 가족과 소위 뒷배라고 자처하던 동네 건달들이 경찰서 로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나타나 내 아들이 군인한테 맞았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증거 영상과 피해자가 특전사 대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특히 박하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특히 두목의 아버지는 돈으로 해결해보겠다며 김 상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군인 양반, 젊은 애들이 술 좀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합의금 넉넉히 준비했으니 안경값하고 치료비 좀 보태 쓰시고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김 상사는 그가 내민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박하사의 어깨를 짚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선생님, 자식 교육을 참 독특하게 시키셨군요. 돈이면 사람의 자부심까지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박하사가 잃어버린 건 안경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 짓밟은 공권력의 권위입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벌받게 할 겁니다. 박하사는 그 곁에서 새로 맞춘 안경을 고쳤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어젯밤 골목에서의 서늘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단호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이들의 비굴함이 어젯밤 주먹을 휘두르던 양아치들의 모습보다 더 추악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양아치 일당 전원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백을 써서 빠져나갔을 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간인의 군인에 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당 아주머니를 비롯한 시장 상인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저 용감한 군인 청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저놈들 손아귀에 있었을 것이라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법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재판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두목은 박하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하사는 그를 향해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증인석에 앉아 사실만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상습 협박 및 특수 강도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주동자들에게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따스한 햇살이 박하사의 안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비굴하게 법의 허점을 노리던 자들은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고 억눌린 분노를 참으며 정의를 지켰던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김상사는 박하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박하사. 주먹으로 이기는 것보다 법으로 이기는 게 진짜 참교육이지. 자, 이제 정말 우리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자. 박하사는 안경을 한 번 더 추스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이 사건이 남긴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를 맞이해줄 전우들의 환호와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의 타이어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1박 2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외박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 김상사와 이 중사, 그리고 박하사를 태운 차 안은 묘한 긴장감과 뿌듯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대 내에는 외박 나간 박하사가 양아치 10명을 박살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연병장에서 훈련 중이던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하사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박서생이라 부르며 놀리던 선임들도 오늘만큼은 경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하사는 새로 맞춘 안경을 치켜 올리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하사, 너 정말 혼자서 10명을 다 눕힌 거야? 안경 벗으니까 진짜 눈에서 불이 나더냐? 동료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려는 찰나 저 멀리 본부 건물에서 당직 사령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김 상사, 박하사, 지금 당장 여단장님실로 가봐야겠다.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는데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 세 사람은 서둘러 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격하기로 소문난 여단장님이 책상 위에 놓인 경찰청 감사장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단장님은 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하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가 바로 그 안경 쓴 괴물인가? 경찰서장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군. 흉기를 든 범죄자들로부터 시민을 구하고 군인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했다고 말이야. 특히 그 안경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 여단장님은 껄껄 웃으며 김상사와 이 중사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군인 폭행 사건으로 비화하여 부대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팀장의 냉철한 판단과 막내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정의 구현의 모범 사례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포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박하사에게는 4박 5일의 특별 포상 휴가와 함께 자랑스러운 특전인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김상사와 이 중사 역시 팀원 관리와 위기 대처 능력을 인정받아 포상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하사, 이번 휴가 때는 안경 잃어버리지 말고 잘 다녀와라. 자네 같은 친구가 우리 부대에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군.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의 그 강한 힘은 오직 약자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데만 써야 한다는 것을. 여단장님의 훈시에 박하사는 어느 때보다 힘차게 격려했습니다.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여단장실을 나온 박하사의 가슴에는 반짝이는 표창장이 안겨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팀원들이 미리 준비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케이크 대신 전투 식량을 쌓아놓고 하는 조촐한 잔치였지만 그 열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야, 박 서생. 아니, 이제 박 장군이라고 불러야겠네. 너 안경 벗었을 때 표정 좀 재현해봐. 진짜 조폭들이 무릎 꿇고 빌었어? 이 중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말도 마라. 박하사가 발차기 한 번 하니까 애들이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더라니까. 내가 옆에서 보는데 소름이 돋아서 원. 웃음꽃이 피어나는 생활관 안에서 박하사는 문득 주머니 속의 안경을 만져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거둔 승리에 열광했지만 정작 박하사가 얻은 가장 큰 포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믿어주는 전우들의 신뢰 그리고 힘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연병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하사는 다시 안경을 고쳤으며 창가에 섰습니다. 휴가 중 겪었던 그 폭풍 같은 사건은 이제 하나의 추억이 되었지만 그가 지켜낸 군인의 자부심은 이 연병장의 흙먼지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파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박하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포상 휴가증을 손에 쥐고 다시 부대 정문을 나서는 박하사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번 휴가는 사건 해결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박하사 개인에게는 안경이라는 봉인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중요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때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고소한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사님 오셨네. 아주머니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박하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당 벽면에는 박하사가 받은 표창장 복사본과 함께 우리 동네 영웅이라는 글귀가 적힌 작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하사는 쑥스러운 듯 새로 맞춘 안경을 치켜올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두툼한 고기가 가득한 찌개를 내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사님 덕분에 이제 이 골목의 양아치들이 얼씬도 못해요. 상인들도 다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그날 하사님이 안경 벗고 나서던 그 눈빛, 나는 평생 못 잊을 거야. 그건 사람을 때리려는 눈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눈이었거든.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는 박하사의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거 격투기 선수 시절 그는 오직 승리하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의 무력은 타인에게 공포를 주는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진 힘은 누군가에게 안도감을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박하사는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안경을 벗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경 없이 바라본 세상은 조금 흐릿했지만 그 흐릿함 속에서도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부부의 산책,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 박하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하고 인내함으로써 소중한 이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가 다시 안경을 고쳐 쓴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의 살기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세상을 더 바르고 정직하게 바라보겠다는 자신만의 다짐이었습니다. 안경테의 무게는 예전보다 가벼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의 무게는 훨씬 묵직해져 있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날, 김 상사가 정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하사, 휴가 잘 다녀왔나? 안경은 무사하고. 김 상사의 장난 섞인 질문에 박하사는 씩씩하게 거수 경례하며 답했습니다. 충성. 이상 없습니다. 이번엔 안경벗을 일 없도록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김 상사는 허허 웃으며 박하사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특전사지. 힘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다. 자, 이제 다시 훈련 시작이다. 오늘은 안경 쓰고도 백발백중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박하사는 연병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하고 유순해 보였지만 부대원 그 누구도 이제 그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안경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용기와 절제력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안경 벗은 막내 하사의 이야기는 군대 내에서 오랫동안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박하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안경을 닦으며 다짐합니다. 내 힘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묵묵하게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 속에 있다는 것을 박하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직이 전해주고 있습니다.